반갑습니다. 마지막 수업으로 찾아뵙습니다. 고교사 강동진입니다. 벌써 한 학기가 끝나 버렸네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정말 아쉬움 반, 서운한 반?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해서 영광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가져가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조금은 좀 착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추억 한 켠을 장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격 수업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어진 문장의 개념은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보면 학교가 크다, 운동장이 넓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끊어지지 않고 분명히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대로 붙을 때 이어진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가 크고 운동장이 넓다처럼 똑같이 얘가 그대로 오고 얘가 그대로 오는 이렇게 문장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걸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밑에 종류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 숙제를 하거나 준비물을 챙겨라 처럼 문장 자체가 한 문장 한 문장이 깨어진 상태가 아닌 걸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이어진 문장에서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요. 그건 배웠으니까 야, 영수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죠. 이 앞문장이 뒷문장에 영향을 끼칠 때 그걸 우린 종속적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경기에서가 주어는 아니에요. 내가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혹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서가 주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경기에서 앞에 내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호는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다. 진호는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간 거니까요. 앞에 게 뒤에 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향을 끼치면 종속절,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대등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등절과 종속절을 구별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뒤집어 보면 돼요. 뒤집었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대등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날씨가 춥진 않지만 눈이 내렸다. 준비물을 챙기거나 숙제를 해라 처럼 뒤집었을 때 전혀 의미 변동이 없을 때 그건 우린 대등절이라고 하고요. 배가 부르지만 영수는 밥을 먹었다 처럼 앞에 문장과 전혀 색다른 뜻이 나와버리면 그걸 우린 종속절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은 앞에 이어진 문장과는 대조되는 성격을 가지는데요. 이어진 문장은 문장 서로가 파괴가 없이 딱딱 붙었다면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 특히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파괴가 됩니다. 문장 안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형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죠. 얘랑 얘랑 한 세트인데 여기 때문에 파괴가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이 아는 문장에서 파괴가 되지 않은 안쪽에 있는 걸 이렇게 안아줬다라고 해서 안긴 문장이 됩니다. 자, 아는 문장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아는 문장의 종류에는 명사절을 아는지, 그리고 관형절을 아는지, 부사절을 아는지, 서술절을 아는지, 인용절을 아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되게 쉽죠? 여기 보면 알죠? 주격조사 기억나요? 주격조사 혹은 복격조사 를 보면 알겠지만 는 체온 뒤에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체온 뒤에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주어다. 그리고 를 뒤에 붙었으니까 주어인데 네, 명사로 이루어졌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보시면 암기 문장이 전체 명사처럼 쓰여 주어, 목적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함. 명사절 뒤에 붙는 조사에 따라, 여기가 핵심이죠. 조사에 따라 관계어를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조사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사절인지 관형절인지 부사절인지 서술절인지 인용절인지는 뒤에 조사로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여기 보면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요. 여기 밭은 책이다. 이렇게 좋아했던 그는 처럼 은, 는, 니은처럼 이렇게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린 관형절을 알았다라고 해요. 지금 솔직히 선생님이랑 같이 소통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엮일지 선생님 혼자서 추측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명사절이 뭐고 관형절이 뭔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정리해주면, 여기 파괴가 되지 않은 안긴 문장을 보는 거예요. 안겨 있는데 어떤 절로 안겨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보시면 절이라는 개념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이상 있을 때, 하나만 있어도 우린 그걸 절이라고 불러요. 주어나 서술어가 하나 없으면 그걸 구라고 부르고요. 하나 이상 있을 때 그걸 우린 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절은 해결됐죠? 절은 해결됐고, 이게 명사절인지, 이게 관형절인지, 이게 부사절인지, 이게 서술절인지, 이게 인용절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체언을 꾸미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어, 서술어가 합쳐진 절이 체언을 꾸미고 있으면 관형절, 주어, 서술어가 합쳐진 절이 용언을 꾸미고 있으면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서술절은 토끼는 뒷발이 길다처럼 실제 드러나는 행위가, 토끼는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이 는 대신에 뭐 쓸 수 있어요? 가 쓸 수 있죠. 토끼가 뒷발이 길다로 쓸 수 있으니까 는은 보조사라고 얘기해 줬었죠. 그래서 토끼가 뒷발이 길다처럼 토끼 가가 붙었으니까 주어 1, 뒷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어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토끼가 길다, 뒷발이 길다처럼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서술어를 가지고 있어서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절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술절을 맞닥뜨렸을 때 제일 쉽거나 제일 어렵거나 그래요. 형태가 달라서 바로 파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술절 같은 경우 형태로 파악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꼭 실수 없이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절 같은 경우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사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인용절. 인용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인용절에 따옴표가 있으면 라고를 쓰시면 되고요. 따옴표가 없으면 고를 쓰시면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따옴표가 있을 때 라고, 따옴표가 없을 때 고로 되어 있으면 인용절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따옴표가 있을 때 라고, 따옴표가 없을 때 고를 쓰시는 거고, 이게 있으면 무조건 인용절이다 라는 걸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개념 단어의 발음과 표기 있죠? 단어의 발음과 표기는 선생님이 조금 가르쳐 줬었죠? 방탄행사, 마포구 알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우리는 전부 다 쭉쭉쭉쭉 해서 다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선생님이 예외가 이제 고등학교 때 되면 예외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초를 잡아야 한다라는 수업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간다면 이걸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리을 비읍은 밥은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축하다와 별명 등 넙으로 발음한 즉 밥다와 넙둥굴다 정도만 예외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해서 날개가 된다라는 것 정도 예외를 파악하는 걸 좀 중시 여겨야 한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는 전부 다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언어의 특성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언어의 특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떤 예시를 보고 이게 어떤 성질이다라는 것, 어떤 특성이 가미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무지개 끈듯 아니죠. 무지개 끈듯이 아니라 이렇게 뭘 끈듯이 딱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약간씩 맞물려요. 마치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보처럼 이렇게 구역을 정확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처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구분이 잘 없이 이쪽이 흐릿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약간씩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특성을 잡아내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더 강한 특성을 한번 잡아보신다면 여기서 보면 자, 자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팩트, 같은 사실을 보고 다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즉 의미를 마음대로 갖다 붙였다라고 해서 그걸 우린 자의성이라고 불러요. 어느 누가 휴대폰을 휴대폰이라고 불렀을까요? 나는 휴대폰이라고 부르지 않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온 거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가지진 않았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걸 원격 수업이라고 부르는 건 그 누군가가 이미 원격 수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원격 수업이다 라고 정해져서 나온 건 아니죠. 선생님 말이 좀 어렵나요?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은 눈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눈이라고 부르죠. 눈이라고 부르는데 영국 스노우, 그 다음 모르겠는데요. 중국어에는 일본어에는 이렇게 각 나라마다 다르게 부를 거고요. 또 사랑한다 라는 표현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해라고 부른다면 각 나라마다는 또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같은 팩트를 가지고 같은 사실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명칭이 있는 걸 보니 이 명칭은 아무렇게나 붙일 수 있는 거였구나. 그 명칭을 아무렇게나 붙인 게 고착화되고 문화화되면서 이렇게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의성이고요. 사회성은 여기서 이제 나오죠.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감정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랑해라고 표현하기로 했는데 나 혼자서, 선생님 혼자서 난 이 사회성을 거부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해 라는 말을 나 이제부터 돼지야 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면 그런 거 있죠. 조예원 돼지야 이렇게 부르면 예원이가 듣기로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혼자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서 이러면 사회성이 위반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즉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정한 말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사회성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나고요. 역사성은 그 문화를 가지게 되는 그 기관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말들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혹은 말의 뜻이 바뀌거나 또 혹은 소멸하거나 하겠죠. 예를 들어서 영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사람들에는 영감이란 말은 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는 영감이란 말은 엄청나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과 같은 이조 참판 같은 적어도 랭킹
20위권 안에는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사람을 대감이라고 불러왔었거든요. 근데 현대에서는 그 뜻이 바뀜에 따라서 영감이라고 하면 조금 많이 축소되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말은, 예전에는 없다가 새롭게 생긴 말은 스마트폰, 그리고 현재 유행하는 유행어들 등등등이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개념 15 담화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담화의 개념, 담화라는 건 이렇게 대화를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일정한 상황에서 말을 주고받을 때 자신의 생각을 실제 문장으로 나타낸 것을 발화라고 하고, 이러한 발화가 모여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덩어리를 담화라고 한다.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너랑 나랑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담화의 구성 요소는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 역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죠. 능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이 사람만 계속 말하고 이 사람만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역할이 서로가 서로에게 바뀔 수 있다라는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눈치예요. 일종의 눈치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담화의 특성, 상황 맥락 우리 배웠죠? 선생님은 이런 거 있죠. 호영이가 몰래 뭘 먹고 있어요. 몰래 뭘 먹고 있어서 선생님이 그걸 좀 얻어먹고 싶어요. 그걸 좀 얻어먹고 싶으니까 와, 호영이를 보면서, 먹는 호영이를 보면서 와, 선생님 배고프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배고프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좀 나눠줄래? 라는 명령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비 온다라는 게, 이건 팩트겠지만 여기서 비 온다 혹은 창문이 다 열려 있어요. 창문이 다 열려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야, 비 온다! 라고 하면 창문을 닫아달라 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 맥락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회 문화적 맥락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글의 창제 원리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2학년 수업을 마무리했었잖아요. 그죠? 한글의 창제 원리 한번 보면 여기 있죠?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인 가남무서어를 만들었다.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세 글자를 만들었다. 그걸 우린 가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리가 더 강해지는 특징을 가졌다. 이체자는 가액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모양을 달리해 만들었다. 즉 별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시면 가남무서어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액을 해서 하나씩 더한 느낌이 들고요. 두획을 더한 것도 역시 가액이라 해서 두획을 더한 것도 여기 있고요. 획을 더한 게 아니라 아예 별종으로 만든 거 이렇게 세 개를 우리는 이체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외워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바는 상형자에는 대신에 상형자 정도는 외워놓으면 좋아요. 가남무서어가 상형자 기본자가 되었고 그 기본자에서 획을 더하는 가액자가 있고 그리고 이체자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체자는 아예 별종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모음의 창제 원리는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서 아래와 이를 만들어서 기본자를 만들고 그 위에 결합하고 첫 줄자와 제출자를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아래하를 만들고 을을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걸 이로 만들어서 첫 줄자는 개들끼리 합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치면 오, 이렇게 합치면 아, 이렇게 합치면 어, 이렇게 합치면 우가 되잖아요. 그죠? 한 번 합친 걸 우린 첫 줄자라고 그러고 이 한 번 합친 거에 한 번 더 더한 거 그걸 우린 제출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말이. 선생님이 이게 마지막 수업이라서 선생님 좀 많이 가르쳐주고 싶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자, 형태소까지 벌써 왔네요. 형태소부터는
대충 할 수 없는 개념인데요. 선생, 이건 대충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해볼게요. 형태소의 개념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뛰다, 뛴다, 뛰었다 를 선생님이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형태소가 가진 원리거든요. 이걸 선생님과 함께 오랜 시간 반복 숙달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 선생님도 좀 아쉽고요. 한번 보시면 뛰다라는 이쪽에 하나의 형태소가 있고 죽을 때까지 뛸 수 없으니까 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무리를 지어주는, 종결을 지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달린다라는 뜻의 뛰, 그리고 끝맺는다라는 뜻의 다. 그러면 달린다는 뜻의 뛰, 연결해준다라는 의미의 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뛴다, 달린다는 뜻의 뛰, 계속하고 있다라는 뜻의 니은, 그리고 끝맺음의 다. 달린다라는 뜻의 뛰, 과거형의 의미의 마무리 짓는 의미의 다처럼 각각의 단어, 각각의 음소, 의문에 뜻이 있다라는 거죠. 뜻이 파괴되면 그건 형태소가 아니에요. 이 뛰를 쌍디귿, 그 다음에 우, 이로 나누면 이건 하나마다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뛰라는 뜻 하나, 니은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죠. 뛰다와 뛴다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 니은도 형태소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조금 이건 솔직히 이렇게 지식으로서 개념으로서 알려드리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숙달하고 반복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형태소라는 개념을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잘 잡지 못해서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해준 이 개념을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 더 변형시키면 뛰겠다라는 건 달리다라는 느낌의 뛰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의지 혹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get을 넣어준 거고요.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미에서 다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각각의 형태소로 인정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아무리 형태소의 분류와 형태소 분석의 예를 많이 공부를 그냥 때리면 전혀 안 되고요. 이런 실질적으로 예시를 계속적으로 접하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형태소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보면 그 해본 다음에 형태소의 분류, 자립성의 유무,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 형태소 분석의 예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태소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젠걸음에서는 잘 봐요. 이게 좀 선생님이 썼는데 너무 어려운 예시를 써버렸네요. 걸음은 이게 하나일 것 같지만 형태소 분석을 하면 다 나뉘어요. 선생님이 2학년 수업 때 강조했던 게 기본형이잖아요. 여기서 기본형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걸음의 기본형은 뭘까요? 걷다죠. 걷다기 때문에 걷 플러스 리을 플러스 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겉 하나, 리을 하나, 하나, 그리고 여기 이 젠도 제다라는 기본형의 제 하나 플러스 리은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조금 많이 어려운 예시가 들어져 버렸네요. 뭐 아쉬움 같은 경우에도 기본형은 쉽다니까 아쉽 플러스
아쉽 플러스 우 뒤에 미음으로 이렇게 잡아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아쉽다라는 개념 하나, 우 하나, 미음 하나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쉽, 우, 미음에서 없어진 것들 있죠. 비읍 없어졌고 여기서는 디귿 없어졌고 이런 것들이 형태소 과정에서 탈락되었다라고 하는 좀 상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을 완벽히 하시면 이 단어에서 어떤 자음, 어떤 모음이 탈락했는지도 알게 되시는 이중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소 부분은 말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나가셔야 하는 분야라고 선생님은 생각됩니다. 자,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용언 어간이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 형태소라는 개념이 반복 숙달이 된 다음에 이런 지식을 집어넣었을 때 충분히 작은 공간으로서 암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수반한 암기라서 그렇게 까먹지도 않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은 형태소라는 개념을 다 이해하신 다음부터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근과 접사 역시 말씀드릴 게 별로 없고요. 단일화 복합어 역시 형태소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는 형태소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겠네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바로 이해돼요. 다이어와 동음이에요. 다이어는 하나 안에 뜻이 여러 개인 거. 동음이에요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just 그렇습니다. 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 조금만 주려고요. 농담이고요. 한 학기 동안이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즐겁게 해주고 선생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선생님 역시 크게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함께 수업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얼굴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꼭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대화를 하면서 조금은 더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